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대만에서 25년 만에 최대 규모인 규모 7.2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100여 채 건물이 무너지고 곳곳이 정전되는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대만에서 7명이 숨지고 700여 명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또 한 국립공원에는 1000여 명이 갇혀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사상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과 중국, 필리핀에도 한때 쓰나미 경보가 발령되기도 했죠. 이번 지진은 2,400여 명이 숨진 1999년 9월 21일 지진 이후 25년 만에 가장 큰 규모라고 하죠. 자연의 힘 앞에 인간이 얼마나 무력한지 새삼 느끼게 하는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16년 9월 12일 경주에서 발생한 지진이 규모 5.8로 역대 최대 규모인데요. 우리도 방심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4월 3일 수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봄나들이 사행시. 봄나들이 갈 때쯤 나도 차 바꿀까? 라는 생각. 들면 딱 KGM 토레스지. EVX까지 혜택이 팡팡. 4월 특별 혜택 토레스 24개월 무이자 할부또는 최대 200만원 추가 할인. EVX 전트림 200만원 인하까지. KGM 전시장에서. 이희경입니다. 그거 아세요? 이사는 평수를 바꾸지만 연금 이전은 평생을 바꾼다는 말. 그래서 저는 하나 연금 닥터. 빈틈없는 밀착 관리에 찾아오는 연금 전문가 상담까지. 당신의 퇴직연금 하나은행 연금 닥터로 이전해야겠죠? 원금 손실에 유의하시고 자세한 내용은 하나은행 홈페이지 참조. 나에게 꼭 맞는 생유산균 락토핏. 아기에게 락토핏. 아이들도 락토핏. 우리 가족 락토핏. 맞춤형 생유산균. 종근당 건강기능식품입니다. 당신은 아마 아직 모를 거야. 장기렌투 숨은 강자. 아마 믿지 못할 거야. 합리적인 이 가격을. 장기렌트의 숨은 강자 홈페이지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하세요. 아마존카. 네, 라디오 오늘 수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1부 김필수의 차필 귀정 함께하겠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상주시의 경북 최대 공공산후조리원이 운영 중입니다. 상주시 보건소 김민선 건강증진과장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배종찬의 리서치 오늘도 함께하겠습니다. 라디오 오늘 유튜브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네, 차에 필요한 귀한 정보 김필수의 차필 귀정, 대림대학교 미래자동차학부 김필수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어떤 얘기 나눠볼까요? 최근에 들어와서 다양한 그 자동차에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이제 안전장치라든지 이런 준비물이 있지만 오늘은 주로 이제 이 자동차 비상용품에 대한 것, 특히 이제 차량용 소화기가 올해 말부터 의무화 되거든요. 네. 그런 부분부터 전체적인 대처 방법, 다양한 방법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 비상 상황 시 대응 방법, 비상용품 이런 것들. 자, 네. 차량용 소화기가 올해 말부터 이제 의무화 된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네. 그동안 의무가 아니었습니까? 저는 의무로 알고 그렇습니다. 있었는데. 일반적으로 자동차 하면은 7인승 이상인 경우에는 소화기가 의무 장착돼 있어요. 근데 이런 말씀 들으시면서도 나 7인승 이상인데 못 봤는데 한 번도 안 보셔서 그런데요. 뒤에 트렁크 밑에 이제 타이어 들어가 있던 부분들 있죠. 예. 그 왼쪽 부위에 이제 일반 이 소화기가 탑재돼 있습니다. 근데 한 번도 열어보지도 않고 쓰지 않다 보니까 사실 쓸 용도가 없는 게 좋은 거죠. 그렇죠. 왜냐? 이게 쓴다는 얘기는 문제가 생겼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비상용품에 대한 것들은 항상 준비돼서 그 한 번을 위해서 준비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7인승 이상은 의무화돼 있지만은 일반 5인승 이상 일반 승용차들이죠. 이거는 의무화가 돼 있지 않았는데 이게 올해 말부터 의무화가 돼서 이제는 차에 이제 신차부터 적용을 본격적으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물론 이제 OEM식으로 차 자체에서 탑재해서 나올 수 있지만은 수입차 같은 경우에는 가지고 와서 이제 이렇게 끼워준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이 차량용 소화기는 저도 항상 강조했던 부분들이거든요. 자동차 비상용품 중에서
저는 의무화시키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이 유리깨는 비상망치예요. 비상망치요. 예, 예. 네. 이것도 근데 유리깨는 중요하죠. 비상망치가 왜 중요하냐면은 예. 사고 이후에 차가 화재가 생겼다든지 물에 빠졌다든지 할 때 유리를 깨고 나올 수 있는 마지막 그 그러니까요. 생명 장치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예. 이게 차량 10대 중에서 10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 정도입니까? 운전석에서 크기도 크지도 않고 손으로 뻗어서 유리깨는 망치가 있고 유리깨는 망치 뒷부분에는 칼날이나 아니면 가위가 붙어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칼날, 차가 가위? 기울어지거나 전복이 되게 되면은 예. 이 안전띠가 꼬여가지고 풀리지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시간이 이제 급하고 마음은 급하지 않습니까? 예, 예. 근데 탈출해야 되는데 이 안전띠가 꼬여 있게 되면은 바로 유리깨는 비상망치 뒤에 있는 칼날이나 가위를 가지고 끊고 예. 또 정확하게 유리를 가격을 해서 탈출을 해줘야 되는데 그 또 뭐 아시겠지만 유리깨는 비상망치를 가지고 유리를 깰 때 직각으로 크게 세게 가격을 해야 되는데 가운데 부위는 깨지지가 않습니다. 아, 차량 창문 유리 한가운데 한가운데는 안 깨진다. 예, 안 깨집니다. 웬만큼 가격을 하더라도 진동을 흡음을 해버려요, 유리가요. 아, 예. 그래서 모서리 부위에서 한 10cm 떨어지게 가격을 해야 됩니다. 모서리에서 10cm 떨어진 부위를 가격을 예, 하라. 예, 힘있게 직각으로 가격을 해야 됩니다. 네. 근데 이제 그렇게 해야지 유리가 깨지는데 그 부분도 이제 배워본 적도 없을 거고 또 이제 일각에서 그런 얘기도 해요. 유리깨는 비상망치 없으면은 뭐 머리 받침대 빼서 양쪽 맞아요. 날이 있으니까 그걸 예, 가지고 들어봤어요. 유리를 때리면 된다. 또는 뭐 심지어는 여성 하이힐 가지고 때려 이거 다 거짓말 거의 안 됩니다. 그거는 해보면요. 아, 그래요? 그 예, 그리고 목받침대 몸이 그거 떼도 안 정상적으로 돼요? 있는 상태가 아니라 사고가 나면 기울어지거나 상황이 어렵잖아요. 예, 예. 유리깨는 망치 가지고도 깨기 어렵거든요. 아, 그래서 그렇습니까? 네, 그리고 시장에 나와 있는 유리깨는 비상망치 한 7, 80%가 불량이에요. 불량이라고요, 게다가? 예, 이게 검사 기준도 없고요. 예. 또 의무화가 돼 있지 않다 보니까 원래 유리깨는 비상망치 모서리는 텅스텐 처리가 돼 있어야 됩니다. 예. 예, 텅스텐 처리가 돼 있지 않고 무쇠만 돼 있으면요. 요새 유리가 단단도 하지만은 썬팅, 틴팅까지 돼 있다 보니까 맞아요. 이 무쇠 부분이 묻어지거나 예. 또는 심지어는 망치의 목 부분이 부러져 버려요. 아, 못 쓴다는 예.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분량이 시장에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안전 기준도 마련을 해야 되지만은 특히 의무화를 통해서 이게 뭐 괜찮은 거 하나 구입하면은 차 몇 대 바꿔도 이거는 전혀 문제가 없거든요. 예, 예. 그 한 번을 위해서 꼭 있어야 되고 또 소화기도 좀 문제가 좀 있어요. 왜냐면은 예전에 한 6년 전에 국민권익위원회나 소방청 관련 기관 모여서 저도 이제 주관이 돼가지고 이 회의를 한두 번 정도 열었습니다. 예. 근데 지금 나오는 이번에 올해 말에 자동차용 소화기 의무화는 저희가 전문가 또 정부 주무기관이 모여서 의논했던 의견이 반영이 안 된 법이에요. 아, 어떤 점이 반영이 안 됐을까요? 이게 왜 문제냐면은 예. 보통 국회의원 10명 이상이 의법을 통해서 만들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만들어진 법이에요. 어허. 그러다 보니까 그런 법 중에서는 전문가 의견도 반영이 안 되고 일상하고는 거리가 먼 법이 만들어져서 독소 조항이나 악법이 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근데 이번 법 같은 경우도 우리가 집에서 쓰고 있는 일반 ABC 사무실에 큰 거 빨간색 ABC 수화기 보셨을 거예요. 예, 예. 그런 것들을 차에다 놓게끔 돼 있는데 이거 운전석 옆에 놓을 수가 없잖아요. 크기도 너무 그렇고요. 커서, 예. 예, 이거 트렁크에다 놔야 되거든요. 예. 근데 이게 지난주에도 벌써 국내 공공기관 통해서 해외 대사관 통해서 불만이 접수된 것들이 연락이 왔어요. 저한테도요. 어떤 잠을 좀 점이? 해달라고. 예. 어떤 게 연락이 왔냐면요. 자, 외국에서 수입되는 차 중에서 이미 이 운전석 이 좌석 밑에 소화기가 끼어져 있는 차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미 예. 10년이 넘은 차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 예. 근데 이런 차들은 벌써 의무화돼서 이 중요성을 알고 혹시라도 화재가 생기게 되면 의자 밑에서 바로 빼서 끄는 건데 예. 이 원래 차량용 소화기의 목적은 불을 끄는 게 목적이 아니라 원래는 예. 불을 확산을 지체시켜서 골든타임을 늘려서 탑승객이나 운전자가 안전하게 피하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원래는. 예, 완전히 끄는 것보다는. 예. 예, 그렇죠. 예, 예. 그래서 도리어 이제 화재가 생기게 되면 우리나라 같은 데는 차가 막히게 되면은 왜 막히나 받으면은 화재가 생겼는데 사진 찍거나 구경하는 데 막혀요. 근데 예. 외국에서는요. 예. 차가 막히는 이유를 보면은 화재가 생겼는데 너도 나도 내 차에서 소화기를 가져가서 같이 꺼주는 거예요. 아, 예, 예. 그런 장면들이 그게 우리하고 좀 틀린 거죠. 문화적인 거나 준비 물품에 있어서. 근데 말씀드린 대로 지금 소화기 말에 의무화되는 것은 뒤에 트렁크에다 큰 걸 끼다 보니까 그 불만 사항이 왜 외국 기관에서 들어왔냐면은
아니 이미 내 차에 우리 차에 들어가 있는데 이거 빼버리고 국내 법에 따라서 AB 수화기를 트렁크에다 다시 설치하니까 우스운 거예요. 상황이.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가 미국이나 FTA, 유럽하고도 가장 많이 돼 있는 국가니까 이 국제 인증을 통해서 FTA가 상위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이 소화기에 대한 것들을 서로가 인정을 해주고 탑재된 걸 해줘야 되는데 이런 법이 통과가 돼서 올해 말부터 시행이 되다 보니까 국내 수입차가 불만을 갖고 대사관 이런 데 통해서 얘기가 들어오는 거죠. 이거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법을 만들 때는 말씀드린 대로 이 소화기 말에 의무화되는 건 의미는 크지만은 세부적으로 보게 되면은 현실하고 거리가 먼 법이라는 얘기죠. 예. 이런 것들이 이제 저희 전문가 집단 또 정부 관련 기관이 다 모여서 나오는 여러 가지 의견을 반영을 하게 되면은 주먹구 형태의 법이 안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우려사항이 상당히 크다고 볼 수가 있죠. 예, 비상용품 네. 쭉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 차량용 네. 소화기 그리고 또 비상 망치 같은 경우. 네. 그다음에 근데 또 이제 예. 안전 삼각대라든지 성광등 같은 거 있죠. 예. 이 북유럽에서 의무화되어 있는 조항 중에 하나가요. 어떤 게 있냐면은 야광 안전조끼를 차 안에다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아, 안전조끼, 야광조끼. 예. 왜냐면 아마 많이 들어보셨겠지만은 2차 사고, 1차 사고가 나서 그걸 처리하다가 두 번째 2차 사고가 나면서 사망률이 50%거든요. 2명 중 1명이 사망을 합니다. 예.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는데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고속도로 1차선에 차가 정지했다 그러면은 피해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비상등 켜놓고 안전한 갓길 쪽으로 빠져나와야 되는데 야간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그냥 나오다 보면은 보이지가 않다 보니까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북유럽 같은 경우에는 차 안에 있는 야광 조끼를 다 입고 나오게 되게끔 돼 있어요. 예. 입고 나오게 되면은 야광이니까 눈에 사람이 움직이는 거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 주는 건데 이런 것까지 의무화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차 안에 의무화되어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그나마 이 차량용 소화기를 의무화시키는데 그것도 좀 주먹구 형태고 탁상 인정이 좀 있다는 거고요. 예. 또 뭐 유리기는 비상망치 같은 거는 아예 의무 안 돼 있고. 게다가 불량률도 야광 안전조끼, 예. 성광등도 있으면 다행이죠. 지금. 성광등까지. 그러다 보니까 이 사고 2차 뭐 운전면허도 13시간 하루반이면 따는 나라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어떤 비상 조치 방법, 피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제대로 배울 시간이 없어서 비상용품뿐만이 아니라 이런 교육도 안 돼 있다라는 측면에서 억울하게 사고로 사망자까지 발생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예. 좀 더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 한두 가지가 분명히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운전하다 보면 수많은 비상 상황 맞닥뜨리게 되는데 여러 가지 경우가 지금 생각이 좀 나는데 우선 차량이 물에 빠졌을 때 좋지. 그럴 때 상당히 좀 다급해지지 않습니까? 굉장히 심각하죠. 이게 이제 바다에 빠질 수도 있고 강물에 빠질 수도 있고요. 예. 또 폭우가 내릴 때 잠길 수도 있지 않습니까? 침수차가 되면서. 예. 그때 상황에 따라서 응급조치가 좀 필요하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유리깨는 비상망치는 물이 올라올 때요. 문이 안 열리거든요. 바깥에 물의 압력이 세기 때문에. 그렇죠. 유리깨고 날 수밖에 없어요. 예. 근데 이거 상황을 탈출을 못해서 사고로 이어지고 사망자까지 발생하는 경우가 매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이걸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에 대한 것들도 배워야 되는데 쉽지 않다는 것. 또 차량에 화재가 생길 때도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하고 들은 적도 없다 보니까 또 이번에 소화기 의무화가 되지만은 차 화재가 생겼는데 안전한 곳에 세워놓고 뒤로 가서 트렁크에서 소화기 꺼내가지고 끈다라는 거. 차 안에 있으면 빠르고 편하지 않습니까? 일단. 예, 그렇죠. 또 전기차는 문제인 거예요. 지금 이 내연기관차만 하더라도 엔진룸에서 불이 확산이 돼서 번지는 데는 시간적 여유가 좀 있는데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화재가 생기면 바닥에 배터리기 때문에 시간도 짧고 골든타임이 짧습니다. 예. 근데 이 상황에서 트렁크에 가가지고 소화기 꺼내서 끄라라는 얘기도 되게 상황이 우스운 거죠. 그렇죠. 예. 근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사실 탁상정에서 제대로 된 부분이 나와야 되니까 요새 소화기만 하더라도 AB 소화기가 이 가격 대비해서 경제성으로 효과도 좋지만은 요새 보면은 소화 약재라든지 크기도 그렇고 얼마든지 최소한의 인증 기준을 만들어서 차 안에 탑재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고 또 유럽이나 미국과 같이 우리하고 같이 공동 인증을 통해서 어떤 차에 탑재가 되더라도 서로 인정을 해주는 그런 시스템이 되는데 그게 지금 안 돼 있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문이 외국 기관에서 날라와서 자문해달라고 연락이 올 정도니까 이거 문제가 될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하나가 고속도로 같은 데 상당히 좀 위험하잖아요. 생생 다니니까. 이런 데 만약에 펑크가 난다든지 갑자기 차가 선다든지 했을 때
이럴 때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안전한 대처법일까요? 제일 중요한 것이 고속도로 1차선에서 시동이 꺼졌다 하는 경우에는요. 트렁크 이 자동으로 열고 이 비상등 무조건 켜놔야 됩니다. 우선은 켜놓고 비상등 켜고. 운전자하고 탑승객이요 안전하게 바깥쪽 갓길로 빠져나와야 돼요. 트렁크를 올려놓습니까? 열어놓습니까? 트렁크. 트렁크 열어놓게 되면은 트렁크에 요새 보면은 안쪽에 안전 삼각대가 아예 붙어있는 차들이 많이 있어요. 트렁크 안쪽에. 그러면 열어놓게 되면은 멀리서 반사돼서 안전 삼각대가 보이거든요. 또 비상등도 켜놓고 야간이면 더 눈에 잘 띄겠죠. 그렇죠. 그리고 혹시 2차 사고 방지하기 위해서 안전한 갓길로 나온 다음에 이 신고를 해서 그렇게 조치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인사사고가 발생을 하는데 문제는 이렇게 해놓다 하더라도 뒤에서 부닥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이 책임에 대한 소재도 고민이 많아요. 이제 예를 들어서 뭐 터널 내 시동이 꺼졌다든지 1차선에 고속도로에 시동이 꺼졌다든지 그러면 그렇게 조치만 해주면 내 책임이 끝나느냐라고 봤을 때 그런 건 아니거든요. 왜? 2차, 3차 사고로 인해서 사상자가 많이 발생을 하고 다중 충돌 추돌 사고가 된다 그러면은 굉장히 골치가 아파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어떤 시동이 꺼진다든지 문제가 없게끔 차량 정비나 이런 것들도 본인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게. 근데 그런 제가 것들도 상당히 주의해야 되는데 일단 사람이 피해야 됩니다. 피해서 인사사고가 발생을 안 하게끔 만들어주는 거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근데 예전에 교육받을 때 보면 이런 상황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아까 그 삼각대 말씀하셨잖아요. 삼각대를 뭐 몇십 미터 50m인가 100m 앞에 설치를 해야 된다 뭐 이렇게 배운 것 같은데 그 규정이 없어졌습니다. 그건 없어졌습니까? 삼각대 설치해야 된다. 예전에는 심야는 200m 주간에는 100m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거 세우러 가다가 사고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게 오히려 위험할 것 같아요. 위험하죠. 그래서 지금은 이 안전삼각대 몇 미터 뒤에서 세우라는 조항 아예 없어졌습니다. 없어졌군요. 도리어 아까 말씀드린 트렁크 문 열면 안에 부착된 게 보이게끔 한다든지 또는 성광등이 있어요. 요새 성광등 땡기게 되면 불이 한 1, 20분 동안 불꽃이 일어나는 거 있죠. 그런 거 해서 차 뒤쪽으로 던져놓으면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한 1, 20분 동안 불이 이제 붙어 있는. 그렇죠. 붙어 있으니까 그게 이제 한동안 불꽃이 일어나고 또 비상등도 켜놓으면은 그래서 2차, 3차 추돌 사고가 발생하지 않게끔 만들어놔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일어나게 되면 본인이 당황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머릿속에 생각도 해야 되고 교육도 제대로 받아야 되고 이런 비상시에 대한 게 수백 가지가 넘어요, 사실은. 그러니까요. 근데 이런 것들이 면허를 딸 때 배워야 되는데 아예 이 대한민국 단 13시간, 뭐 일본이나 중국까지 거의 60시간으로 교육이 가고 있는데 우리는 13시간이다 보니까 아예 배울 것도 없고 뭐 운전면허 따가지고 차도 가지고 길거리에 못 나올 정도니까 주행연수 다시 하는 것도 상당히 심각하다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만 더 짧게 좀 여쭤보겠는데 그 차량이 물에 빠질 때 있잖아요. 예를 들어 이제 상상을 좀 해보는 거죠. 뭐 다리에서 이렇게 지나가다가 추락하는 경우가 가끔 뭐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물에 빠지는 순간 이제 창문도 안 열리고 뭐 차문도 안 열리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떨어지는 순간에 경황이 없겠지만 우선은 창문을 쭉 이렇게 열면서 이렇게 추락하는 그럴 정신까지 없을까요? 이제 불가능하고요. 그리고 불가능한가요? 중요한 거는 이제 물이 차게 되면 창문도 안 내려가는 게 바깥에 물이 유리도 누르기 때문에요. 안 열린다. 그때 할 수 있는 방법이 유일하게 있긴 있습니다. 만약에 유리 끼는 망치도 없고 도저히 못 깬다. 근데 이제 침착하게 일단 생각을 하고요. 안에 물이 목까지 들어오게 만드는 거예요. 목까지 들어오게? 안에 물이 목까지 들어오면요. 바깥에 물하고 안에 물하고 압력이 똑같아지면 문을 열 수가 있어요. 목까지 들어오면은 안에 그때는 문이 열린단 말이에요? 지붕만 공기 남겨놓고 문을 서서히 열고 숨 들이키고 그다음에 바깥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왜? 바깥에 안에 공기가 많을 때는 압력이 세기 때문에 문이 도저히 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 만들지 않기 위해서 유리 깨는 망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꼭. 알겠습니다. 꼭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나저나 뭐 불량품이 7-80%에 달한다고 아까 말씀 주셨는데 이것도 잘 골라야겠네요. 맞습니다. 인증 기준도 그래서 만들어져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죠. 대림대학교 미래자동차학부 김필수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라디오 오늘 2부에서 뵙겠습니다. 밤새우로 못 잤는데 방긋 웃는 얼굴에 힘이 나는 아이러니. 음정도 박자도 없지만 그 어떤 노래보다 감동적인 아이러니. 세상 힘들지만 세상 행복한. 이러니 아이를 키우나 봅니다.
공익광고협의회. 예, 며느라. 밥 했어? 설거지 했어? 쓰레기 버렸어? 청소했어? 빨래했어? 개밥 줬어? 아들 낳았어? 딸 낳았어?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지금은 그냥 라디오만 듣고 싶다. MBC 라디오. MBC 라디오. 라디오 청취자 10명 중 4명이 듣는 방송.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드라마를 봤습니다. 홍시 맛이 났는데 어찌 홍시라 생각했느냐 하시면 그냥 홍시 맛이 나서.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만화를 보며 자랐죠. 그리고 대한민국 청취자 10명 중 4명은 이 라디오를 선택했습니다. MBC 라디오. MBC 라디오. 26년간 청취 점유율 1위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어렵던 날도 많았죠. 우리 함께 한다면 따스함을 느껴요. 사랑이 있어요. 소중한 꿈을 이뤄봐요. 우리 함께 여기 있으니 감동과 사랑 있는 MBC 라디오 문화방송 100.1 MBC 라디오. 네, 6시 27분 17초 지나고 있네요. 이슈 오늘 시작합니다. 저출생 문제가 심각하죠. 지역에는 출산과 관련한 각종 인프라도 부족해서 어려운 상황인데요. 얼마 전 상주에는 공공산후조리원이 생겨서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데요. 상주시 보건소 건강증진과의 김민선 과장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민선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수고 많으십니다. 뉴스에서 봤습니다. 이 산모들 지금 몇 달 대기하고 있다. 시설도 좋고 아주 인기도 많다 그러던데 맞죠? 네. 예, 상주시의 이 공공산후조리원 경북 도내 최대 규모라고 들었는데요. 우선 상주시 공공산후조리원 규모하고 시설이 어느 정도인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상주시 공공산후조리원은 연원동 855-271번지에 부지 면적 6,518제곱미터 약 1,975평이고 건축 연면적이 1,997제곱미터 한 605평 정도인 지상 2층 규모로 건립되어 도내 최대 규모를 자랑하고 모자실 13실과 사정 관찰실, 수유실, 황토방, 프로그램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부지가 한 약 2,000평 정도 되고 연면적 한 600평 정도 되는 도내 최대 규모입니다. 예. 모자실이 13실이 있군요. 그러니까 산모 13명까지 입원이 가능한 건가요,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 지역마다 저출산이 문제가 되는 현실에서 공공산후조리원 개원은 정말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상주시의 공공산후조리원 개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우리 시는 2016년 10월부터 분만 산부인과 운영 중단으로 산모들이 타 지역 원정 출산을 하는 실정이었는데요. 2018년 10월 관내 종합병원에 분만 산부인과 설치 운영을 지원하고 금년 1월부터 상주시 공공산후조리원을 운영함으로써 분만 환경 원스톱 거점 인프라를 구축하여 출산 과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임신 출산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여 저출생에 대응하고 출산 친화적인 도시 기반을 조성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예, 아주 참 다행입니다. 그러니까 18년 10월부터 분만 산부인과를 운영하고 그리고 올해 1월부터 공공산후조리원을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상주시의 산모와 아기들 그러면 그 이전에는 이런 산부인과라든지 조리원이 없을 때는 그럼 어떻게 산후조리를 했나요? 상주시 어머님들?
예, 산모들은 관내에 조리원이 없어서 인근 구미나 대구 등 타 지역에서 분만을 하고 원정 조리까지 하러 가는 실정이었습니다. 아하. 현재는 분만 산부인과와 공공산후조리원이 같은 관내에 있어 출산부터 조리까지 원스톱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 자 올해 1월부터입니다. 얼마 안 됐습니다. 이렇게 산모와 아기가 입실해서 공공사리원 시설에서 이렇게 편안한 돌봄을 받고 있는데 현재까지 이용 현황이 어떻습니까? 한 석 달 정도 운영을 해보셨는데요. 네, 상주시 공공산후조리원은 1월부터 입시를 시작해서 3월 현재까지 47명이 이용하였고 상주시민 32명, 경북도민 15명이 이용하였습니다. 그중 경북도민은 김천, 문경뿐만 아니라 칠곡, 구미, 영주, 예천 등에서도 많이 찾고 이용을 하고 있으며 현재까지도 이용에 대한 문의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전에는 상주 산모들이 뭐 칠곡, 구미 이쪽으로 갔는데 원정 출산했는데 요즘은 이쪽에서 이제 오는군요. 상주로. 입소문을 네네, 듣고. 그렇습니다. 예. 자, 공공산후조리원은 이제 민간산후조리원에 비해서 여러 가지 장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그 이용료가 상당히 저렴하다고 들었거든요. 어느 정도입니까? 네, 이용료는 2주 기본에 180만 원으로 상주 시민은 30% 감면된 126만 원이고 경북도민은 10% 감면 162만 원으로 이용이 가능하며 장애인, 수급자 등 취약계층은 50%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어 출산 과정에 경제적으로 많은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장점을 말씀드리자면 상주시 공공산후조리원 모자실에서는 친환경 인증 건축 자재를 사용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다양한 편의 공간을 구성해 산모의 산후 회복과 휴식을 위한 최고의 시설을 갖추었습니다. 신생아에게는 철저한 감염병 예방 관리를 위해 인수고 산모에게는 마사지실, 개인 자욕기, 골반 교정기 등 전문적인 산모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아주 뭐 이런 각종 서비스도 제공하고 시설 자체가 아주 안전하고 쾌적하다. 게다가 이용료가 기본이 이제 2주 동안 180만 원, 또 상주 시민, 경북도민은 또 할인 혜택이 있다는 말씀이신데 2주에 180만 원이면 이게 저렴한 거면 뭐 사실 민간 산후조리원 같은 경우 뭐 천차만별이겠습니다만 보통은 어느 정도입니까? 보통 한 370만 원 정도 소요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절반 이상 저렴하군요. 공공산후조리원이. 여기다가 또 상주 시민이면 30% 또 할인되니까. 예.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공공산후조리원 이용하는 분들 반응도 좋을 수밖에 없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 상황이? 실제로 이용자 29명을 대상으로 저희가 만족도 조사를 실시했는데요. 친절도, 위생, 식사 및 간식, 가격 등 전반적으로 만족도가 매우 높고 인기가 좋아 6월까지 예약이 완료된 상황입니다. 아하. 이용자들이 정성스러운 감사의 편지까지 전달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6월까지 이미 예약이 완료됐다. 예. 그러니까 13개 산모실이 다 이제 만실이잖아요. 그렇죠? 빈방이 아예 없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산모와 가족들의 호응은 이렇게 좋지만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또 여러 부담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상주 공공산후조리원도 올해만 한 10억 원 정도 예산이 투입된다고 합니다. 자, 국가 지원을 포함해서 도움이 필요한 부분 뭐 여전히 좀 많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네. 예, 양질의 산후조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출산의 위기 상황에서 안심하고 아이를 낳아 키울 수 있는 공공산후조리원의 성공 모델을 창출하기 위해 안정적 운영을 위한 추가 예산 투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지금 뭐 한 해 10억 원은 좀 많이 모자르고 혹시 이게 다 시비로 운영되는 겁니까? 10억 원이? 시비 70%에 도비 30%로 운영하고 도비도 있습니다. 30% 지원을 받고 있군요. 예. 자, 상주시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하고 싶은 산모나 가족 어떻게 신청하면 되는지, 예, 뭐 상주 시민을 뭐 우선해서 받는지 아니면 뭐 선착순으로 받는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하네요. 네,
상주시 공공산후조리원은 분만일 기준 2개월 전 홈페이지에서 예약이 가능하고 상주 시민뿐만 아니라 경북 도민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많이 이용해 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상주시 공공산후조리원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상주시 공공산후조리원은 높은 신뢰도와 만족도를 위해 산모와 신생아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 되도록 최상의 산후조리 서비스에 앞장서겠습니다. 전국 최고의 경북형 공공산후조리원을 상주시 공공산후조리원이 만들어 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분만일 기준으로 해서 2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한 거군요. 그러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 예. 지금 오늘이 이제 4월 3일이니까 예를 들어 나 7월 3일 출산일이다. 출산 예정일이다. 그러면 지금 신청은 안 되는 거군요. 예. 그렇죠? 예. 6월 3일 그 이전에 계신 분부터 예, 그렇습니다.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거. 상주 시민, 경북 도민 다 되고 혹시 도가 다른 광역 지자체에서도 올 수가 있습니까? 뭐 충청도에서도 오고. 경북만 가능합니다. 경북 산모들만 가능하다는 말씀. 예. 자, 홈페이지를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상주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김민선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디오 오늘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이나 함께 토론하고 싶은 내용을 안동 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851국에 7191번, 문자는 샵 091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리서치 오늘 인사이트 K 배종찬 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배종찬입니다. 예, 어느덧 총선이 딱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네. 사전 투표는 이틀 앞으로 다가온 이 상황인데요. 자, 오늘 이 투표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좀 해보죠. 사전 투표가 제가 좀 찾아보니까 지난 선거 있잖아요, 21대. 예. 사전 투표율이 약 26.7%였네요. 한 그렇습니다. 4분의 1 정도. 69%라서 26.7%라고 하시면 됩니다. 이 정도인데. 자, 우선 사전투표제가 선거에 미치는 영향,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전체적인 이제 투표율을 올려놓는, 효과, 또 역할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사전투표 제도가 일종의 기선제압 의미도 있습니다. 기선제압. 왜냐하면 이제 사전투표가 없을 때는 서항구 앵커께서도 또 우리 애청자분들께서도 그냥 본투표율 하루에 투표가 다 끝나고 또 개표를 하는 건데,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은 사전투표를 마무리하고도 마지막 선거 직전 일요일을 또 보내게 되거든요. 또 월요일, 화요일까지 선거운동이 진행되다 보니까 사전투표에 대한 의미를 해석하면서 또 선거운동이 전개됩니다. 우리 지지층이 많이 나와서 무슨 소리야. 우리 지지층이 더 많이 나왔어. 이렇게 해서 사전투표가 또 본선거 투표에까지 영향을 주는 그런 또 영향과 또 효과도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전투표율이 좀 높게 되면은 어느 정도는 유리하다. 사전투표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면 어느 정도는 또 유리해질 거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분분해지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예. 자, 올해 사전투표율은 뭐 어느 정도로 예상하시나요?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대선 때는 역대급으로 더 높았었고, 지방선거 때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워낙 이제 대선 때는 투표율이 높다 보니까 그 중에서 사전투표율이 차지하는 비율도 더 커졌던 것인데, 4년 전에 총선과 비교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때는 전체 투표율이 66.2%인데 절반에 조금 미치지 못하는 26.7%가 사전투표율이었거든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30%를 돌파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총 투표율은 지난 선거보다 높을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것과는 무관하게 전체 투표율이 어떻게 되더라도 전체 투표율의 적어도 절반 이상 정도는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지난 선거보다는 점점 더 사전투표율은 그 자체의 편의성 때문에, 편리함 때문에, 또 기선제압의 의미 때문에, 또 이번에는 한동훈 비대위원장, 국민의힘도 사전투표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사전투표는 대체적으로
이 주중에 있는 선거일, 본 투표일을 감안할 때 주로 이제 좀 젊은 세대 또 40대 화이트 칼라가 금요일과 토요일 사전투표 때를 많이 이용한다고 해서 좀 민주당 지지 성향이 강한 거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이번에는 기선제압의 의미에서 국민의힘도 사전투표 동의를 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사전투표가 또 뭐 선거에 대한 의심이 또 어쩐다는 그런 또 주장까지 나오면서 사전투표의 투표율에도 실제 투표하는 정치적 성향 또 연령대도 영향을 미칠 텐데 대체로 저는 30%가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 청취자분들이 궁금한 것이 30%가 넘으면은 어느 정당에 유리해요? 이렇게 물어보실 텐데. 맞아요. 이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냥 제가 예상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상하는 답변이니까요. 어디까지나 이것은 추정되는 것이고 제 이제 분석 의견이니까 참고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참고만. 대체로 사전 투표율이 전체 유권자의 35% 이상 되면은 상당히 많은 30대와 40대 그리고 화이트 칼라 유권자들도 투표를 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민주당에 다소 유리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전 투표율이 30%에 못 미치면 전체 투표율이 조금 낮아질 수도 있다. 그렇다면 그것은 본 투표일 날 60대 이상의 보수 성향의 유권자들이 많이 나온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전 투표율이 30% 미만이라면 국민의힘의 보수 정당에 조금 더 유리해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해석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 그렇게 볼 수가 있군요. 30%가 기준점이 되겠군요. 이번 사전 투표율이. 예, 그래서 제가 조금 중간에 텀은 뒀습니다. 35% 이상, 30% 미만. 35% 이상이면 민주당 유리, 30% 미만이면 국민의힘 유리. 뭐 일단은 이렇게 예측을 한다. 우리 배정찬 소장님은 그런 거고 이번에 참 그 역외 투표율이라고 하나요? 해외에 계신 분들 투표 이거 끝났잖아요. 이게 62.8%가 나왔다는데 이거는 사상 최고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이만큼 아주 관심이 큽니다. 이번 선거가. 그런데는 이제 두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하나는 이제 그만큼 투표에 대한 관심도입니다. 지금 이번 선거가 뭐 진영 간 대결이다. 어쩐다라는 해석들이 나오지만 그래도 제외 국민들도 그만큼 우리 투표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이 실제 제가 제외 국민들의 투표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조사기관에 있으면서 많이 용역돼 있고 연구도 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보면 불편한 제도들이 좀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뭐 등록을 한다든지 또 아주 먼 거리에서 올 수밖에 없다 하더라도 그래도 조금이나마 더 투표를 하기 좀 쉽게 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제도적인 개선도 있습니다. 제도적인 개선과 투표에 대한 관심도로 역대 그 어느 때보다도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재외국민 투표율이 높아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재외국민 투표율 같은 경우는 해외 같은 경우는 그 투표하러 갈 때 뭐 3시간, 4시간 걸려서 가는 경우도 있다면서요. 그런데도 이렇게 높다는 거는 이건 이 선거에 대한 열기가 얼마나 뜨거운가 이걸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일단 그렇습니다. 여기서. 지금 벌써 4월 달인데 날씨가 더워진 이유가 글로벌 기온이 상당히 높아졌는데 그 이유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 그러면 사전 투표율 우리 배정찬 소장님은 일단은 뭐 30% 선은 넘을 것 같다. 이번 열기를 봐서 이렇게 예측을 하시는 거고. 그럼 전체 투표율은 어떻게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자, 이게 참 쉽지가 않은데 일단은 이제 두 가지 정도 투표율을 예측할 때는 우리가 참고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또 이제 내놓은 그런 조사를 통해서 사전 투표율이 있습니다. 대체로 지난 총선과 비슷하거나 조금 더 웃도는 정도의 적극적 투표층이 조사 결과로 나타났거든요. 그런 걸 보면은 지난 선거 때보다 투표율이 높을 것 같기도 한데 또 한편으로는 좀 이게 정치 혐오와 관련된 부분 그리고 20대 30대가 투표에 대한 관심도가 상대적으로 사전에 이 투표 예상치를 측정하기 위한 파악하기 위한 조사에서도 좀 20대 30대 투표율은 이전보다도 또 덜 적극적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는데 그래서 저는 지난 선거 때와 거의 비슷할 것이다. 그러니까 지난 선거가 66.2%니까요. 65% 안팎으로 전체 투표율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추측을 해봅니다. 아, 그렇습니까? 저는 이번에 무조건 70% 넘길 것 같은 저는 그렇게 예상이 되는데 70%라는 것을 기대하고 예상할 수도 있었는데 프랑코 앵커께서 하신 말씀이
사실 이제 투표 열기나 이런 걸 본다면은 상당히 그렇게 또 인식할 수도 있는데 사실 70%가 넘는 투표율은 사실상 대선 투표율이거든요. 그러니까 대선 투표율은 진짜 우리 세계 세 가지 전국적인 선거가 이제 지방선거, 총선, 대선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높아요. 실제로 우리가 2012년 총선 때를 보면은 2008년의 경우에는 국회의원 선거 투표율이 매우 낮은 편이었습니다. 그런 걸 본다면은 사실 이제 40%대일 때도 있었으니까 국회의원 선거가 사실 60%라면 60% 중반이면은 매우 높은 투표율이기 때문에 매우 높다. 허앵크 말씀대로 70%대가 될 수도 있지만 그건 뭐 누구도 모르는 일이니까. 그렇죠. 대체로 지금 전망을 전체적으로 망라해 보면 60%대 중반 안팎으로 예상이 되고 그렇군요. 예, 우리 배 소장님 65 정도로 하시고 저는 70으로 해서 근사치 간 사람 우리 내기 하죠. 뭐 1,000원 내기 어떻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예. 자, 이번 주 이슈 몇 가지만 좀 짚어보죠. 일단 윤석열 대통령 대국민 담화가 있었잖아요. 이걸 갖고 상당히 좀 말이 많은데 대통령의 진심이 뭐냐. 지금 민주당에서 상당히 비판하는 게 지난번 바이든 날리면 이후 또다시 국민 듣기 평가하냐 뭐 이런 비판의 목소리도 있는데 자 2,000명을 고수한다고 대국민 담화에서 50분 가까이 얘기를 했는데 바로 그날 저녁에 대통령실의 성태훈 정책실장이 2,000명 고수는 또 아니다. 이렇게 밝혔단 말이에요. 명확한 입장이 뭡니까? 대통령 혹은 대통령실의 입장이. 그러니까요. 이게 일단은 그만큼 선거에 부담이 된다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에 혼선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정말 이건 누가 보더라도 정원을 조정할 수밖에 없다. 2,000명에서 물러설 수밖에 없다라는 근거가 나오면 물러서지 굳이 또는 선거를 지나치게 의식해서 물러날 이유가 없다는 게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로 확인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다면 이게 선거에 주는 영향, 이른바 국민의힘은 좀 반전을 모색하기 위해서 대통령이 2,000명 고수를 좀 풀어줬으면 하는 마음인 것 같아요. 그런 의견들이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만 바로 그런 부분이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선거를 생각할 때 많은 분들이 궁금한 것이 의정 갈등, 이게 지금 의료계와 정부의 갈등을 의정 갈등이라고 합니다만 이게 이제 해소가 되려면은 솔루션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렇다면은 가령 대통령의 51분 담화라는 게 물론 그만큼 대통령의 의지가 담겨 있는 것은 나름 대국민 설득을 위한 대통령의 노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해결책이 나와야 되는데 선거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의 해결책은 나오지 못했다. 방금 전에 허앵크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커뮤니케이션의 이 기본 이론을 보더라도 메시지는 간결하게 명쾌하게 전달돼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차라리 대통령 담화 첫 번에 2,000명 정원도 얼마든지 열려 있습니다. 이렇게 했더라면 아무런 혼선이 없었을 텐데. 그러니까요. 여전히 S가 나오기보다는 아직까지도 ING 어느 쪽일까 저쪽일까 이쪽일까 좀 혼선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국민들은 상당히 혼란스럽고 대통령은 2,000명 고수로 끝까지 고수를 하는데 대통령실의 참모들은 이거 좀 양보합시다 이렇게 건의를 하고 있는 상황인지 잘 모르겠어서 상당히 좀 헷갈립니다. 국민으로서는. 자, 더불어민주당 상황이 지금 뭐 3월 들어서 상당히 좀 좋아지다가 최근에 뭐 양문석 후보, 공영훈 후보, 최근에 김준혁 후보까지 여러 뭐 관련 의혹들, 뭐 말실수, 뭐 이런 게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사실 민주당 지금 상황이 그렇게 뭐 낙관할 수 있는 그런 상황만은 아니잖아요.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죠. 저는 이게 제가 뭐 허앵커께서도 아시겠지만 우리 청취자분도 아시겠지만 데이터를 가지고 제가 이제 분석을 해드리는데 분명히 한 일주 전에 비하면은 최근에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들을 망라해 보면 좀 그 간극이 그러니까 민주당 후보자와 국민의힘 후보자가 수도권에서도 좀 좁혀진 결과들이 나와요. 그 이야기는 적어도 지금 공영훈 후보자, 그 다음에 양문석 후보자, 그리고 최근에 이제 김준혁 후보자도 모두 다 민주당 후보자들고 경기도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런 말씀 드렸을 거예요. 결국 3월달 한 달 기간과 총선 전까지는 이 후보자와 정치적 바른 부분들이 상당히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든요. 왜냐하면은
좀 쫓아가고 있는 상황으로 국민의힘이 판단하고 있다면 결국 공략할 수 있는 지역은 경기도와 인천 수도권 그리고 낙동강 벨트 정도일 것이거든요. 네. 그렇다면 그럴 때 이 민주당 후보자들의 발언이 논란이 되는 부분들 또는 후보자들의 뭐 자녀와 관련된 부동산과 관련된 이슈들은 상당히 공격 대상이 되기 십상이다. 또 타겟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이제 경기도의 수도권 민심 또 중도층에서의 표심 또 자녀와 관련된 대출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2030 민심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경기도에 출마하고 있는 민주당 다른 후보자들에게도 부담이 되고 있는 것만큼은 분명해 보입니다. 네, 한편 또 부산 경남 그 낙동강 벨트 같은 경우 여기가 이제 대체적으로 뭐 적게는 뭐 5% 포인트 한 10% 포인트까지 대체적으로 이제 보수가 좀 유리한 지역인데 자 이번에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 상당히 좀 선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예. 그런 이유가 이제 조국 바람입니다. 대체적으로 우리가 지역구를 분석하는 세 가지 지표를 말씀드렸습니다. 정당 지지율이 있고 또 그다음에 후보자들의 경쟁력이 있고 또 이제 후광 효과입니다. 과연 여기가 이른바 윤석열 심판론이 더 강하냐 아니면 한동훈 위원장의 어떤 뿜뿜 효과를 지원받을 수 있냐는데 여기에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가 등장한 거죠. 예. 그러니까 불과 한 달 전인 3월 초만 하더라도 경남 양산을의 김두관 의원은 김두관 후보자죠. 예. 아이고 이거 낙동강 벨트 더 망하게 생겼습니다. 이랬거든요. 예. 그게 이제 보도가 될 정도였는데 그만큼 정당 지지율도 민주당 공천 파장으로 해서 영향을 타격을 받았던 것이고 특별하게 또 후광 효과가 이 지역에서 이재명 대표가 나올 만한 그런 또 지역은 아니라는 점이었는데 여기에 빠져나가던 민주당 지지역을 견인해내는 것이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입니다. 너희들 쫄았지, 치아뿌라, 이게 이제 이른바 지역에서 먹혀들기 시작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그 다음에 한동훈 효과가 마치 이 지렛대처럼 국민의힘 후보자들을 견인해줘야 되는데, 부산 수영구 같은 경우에는 무소속으로 공천이 취소된 장해찬 후보까지도 등장을 해버렸거든요. 예. 그런 반면에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가 등장하면서 윤석열 정부에 대한 이 정부 견제론, 또 정권 심판론이 이 부산, 울산, 경남 지역, 낙동강 벨트에서 재부각됐다라는 것이 또 하나의 현상인데, 한편으로는 뭐 일각에서 긍정, 부정 이야기를 다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등판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요. 동료적 차원에서, 개인적 차원에서 알고 있는 그런 민주당 후보자들을 도와주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래저래 상당히 국민의힘이, 물론 뭐 그렇다고 해서 아직까지 선거가 끝난 건 아니기 때문에 조금씩 더 또 보수 진영의 기반이 상당히 강한 지역이기 때문에 결과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종전만 하더라도 3월 초까지만 하더라도 낙동강 벨트 민주당 후보들 전멸설까지 나왔는데 지금은 오히려 지난 2020년 총선보다도 더 많은 이른바 민주당 낙동강 벨트 현역 플러스 알파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3월 3일 그 조국 혁신당 창당 이후로 또 이종섭 이슈가 있었고 황상무 이슈가 있었고 최근에 또 뭐 문재인 전 대통령 등판까지 해서 민주당이 상당히 따라잡았다. 또 어떤 언론 보니까 뭐 5대5까지 가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예상하는 그런 보도도 있습니다만 최종적인 결과는 또 지켜봐야 되니까요. 그렇습니다. 예, 뭐 마지막 남아있는 변수 이 질문이 좀 있는데 시간이 다 돼서요. 자, 다음 주에는 이제 총선 개표 방송 때문에 쉬고요. 네. 그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자, 오늘 고맙습니다, 소장님.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인사이트 K 배종찬 소장이었습니다.